치마를 입은 여성이 비탈길 아래 엎어져 있었습니다. 울산 울죽은 가지산 중턱이었습니다. 시신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발목과 손목, 목에는 초록색 포장끈이 두 겹으로 꼼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신발은 벗겨진 채 인근에 떨어져 있었고 양쪽 모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뒤꿈치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끌려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차량도 등산객도 거의 다니지 않는 오래된 도로역 가파른 비탈이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들어가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신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걸려 간신히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더 굴러갔다면 아무도 찾지 못했을 위치였습니다. 결밥 방식도 이상했습니다. 끈을 세로로 쪼개 두 겹으로 겹쳐 묶었습니다. 급하게 처리한 게 아니라 시간이 넉넉했다는 뜻입니다. 결박은 사망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로지 시신을 옮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면식범일 것이고 차량을 이용했을 것이고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망자 신원 확인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두산소재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살 주보 씨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자매 중 동생이었고 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혼자 자취하며 장학금까지 받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1월 6일 저녁 7시 50분이었습니다. 용돈이 떨어졌다면서 사귀다 헤어진 남자가 계속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사는 주 씨의 주변 남성들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의대생, 매지던트, 학비를 지원해온 사채와의 보살, 나이트클럽 부킹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알리바이를 확인했지만 수사망에 걸려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단 한 명. 3년 전 주 씨가 고등학생일 때 인연을 맺었던 전 고등학교 선생, 40대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가장 후순위에 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파자마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학교에 자주 찾아왔다는 목격담, 시내에서 둘이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을 봤다는 친구들, 자취방 책상에서는 사진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이메일함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 11월까지 주고받은 메일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살아난다는 말이었습니다. 유부남이었고 직업은 윤리교사였습니다. 통화기록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1월 6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주씨 집 근처 공중전화에서 주씨에게 전화가 걸린 흔적이 나왔습니다. 새벽 6시, 그가 휴대폰을 켜고 가장 먼저 보낸 문자는 상대가 아내였습니다. 기지국 위치는 시신이 발견된 가지산 인근이었습니다. 과일가게 사장은 1월 6일 저녁 8시 주씨 건물 앞에서 위층을 올려다보며 서 있던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자 바로 맞다고 했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 뒷좌석 발판 깔개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타액이 섞인 혈흔이었습니다. 구강이나 비강을 통해 흘러나온 혈액이었습니다. 경찰은 주씨 언니를 통해 그를 불러냈습니다. 언니와 마주한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조의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주씨와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숙제할 때 몇 번 도와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이 나타나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혈흔은 숨진 주씨의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는 끝내 살인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같이 차에 있는데 낯선 남자가 칼을 들이댔다고 했습니다. 트렁크에 갇혔다 정신을 차리니 주씨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재구성한 범행 경위는 이렇습니다. 1월 6일 밤 전 고등학교 선생이었던 범인은 주 씨를 만났습니다. 자정 무렵 주 씨가 자신 앞에서 다른 남성과 통화하자 적둔했고 우발적으로 주 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결박하고 차에 실어 가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벽 6시 시신을 비탈 아래로 던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태연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숨진 주 씨의 나이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